자, 여러분. 전 시간에는 짧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랬죠? 5대 계정의 정상 잔액자리, 자리도 중요하지만 이 마인드. 자기 자리에서는 증가하는 걸 기록하고 감소하는 건 반대편에서 기록한다. 자산을 예를 들면 자산의 자기 자리는 차변이니까 증가했을 때 자산이 증가하면 언제나 차변의 기록을 해요. 반면에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의 기록을 한다. 이 기록 방법 개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니 회계는 그걸 벗어나는 게 없어요. 어떤 복잡한 회계일지라도 그 계산이 복잡한 거지 그 결과물을 기록할 때는 자산이 증가했으면 차변,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을 기록하는 거예요. 부채나 자본이 증가하면 대변을 기록하고 부채나 자본이 감소하면 차변을 기록하고 수익이 증가하면 대변을 기록하고 수익이 감소하면 차변을 기록하고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을 기록하고 비용이 감소하면 대변. 이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공부를 많이 하면 계산하는 게 어려운 거지 기록하는 건 이걸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어떤 경우든 간에. 제가 지금 어떤 경우든 간이라 말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실 것. 나중에. 자, 이번에는요. 회계의 기록 도구인 부기에 대해서 볼 건데요. 부기는 여기 나와 있죠? 장부, 기입. 여러분들은 기입이란 말이 어려우면 기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록. 장부, 기입이나 장부, 기록은 같은 말인데요. 그 중에 두 글자를 딴 거예요. 두 글자를. 아니죠? 이거요? 이거. 이건 장기죠? 이거 장기. 이건 아니죠. 부기.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장부에 기록한다는 말을 줄인 게 부기입니다. 부기. 이 부기는요, 영어로 북키핑이에요. 북키핑. 북에다가 갖다 놓는다. 북에다가 맡겨놓는다 이 뜻이죠. 북에다가 기록한다 이 뜻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북키핑. 원래 원어가 북키핑이니까 북키핑, 부기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농담이고요. 실제로 산 얘기 아닙니다. 믿으시면 안 되죠. 여하튼 부기는 장부에 쓴다는 말이에요. 장부에 기록한다는 말. 그럼 앞으로 회계의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기업의 범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회계의 범위도 무궁무진해요. 회계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평생 회계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평생 회계를 연구하시는 박사님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평생 회계를 하는 사람도 많지만 죽을 때까지도 끝을 몰라요. 그만큼 학문세가 깊어요. 그건 분명한데 그걸 갖다가 머릿속만 썼으니까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하는 방법은 부기에다 한단 말이에요. 부기, 장부에 쓰는 방법. 이해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여기 이름만 써놨죠. 쭉 읽어보시면 부기는 장부기입의 약자로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현금, 물품, 채권, 채무 등의 재산 상태와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칙. 대표적인 게 뭐였죠?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해서 기록하고 계산하는 회계의 도구를 말한다. 이건 그러니까 도구예요. 본질은 회계가 따로 있고, 본질은 회계가 따로 있어요. 회계라는 본질이 있고, 그걸 기록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모든 회계는 반드시 장부에 기록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파란색, 노란색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모든 회계, 아무리 계산을 잘했을지언정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목적인데 장부에 쓰지 않으면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계산 잘하면 뭐예요? 장부에 쓰질 않았는데. 아무리 드리블 잘하고 패스 잘하면 뭐래요? 골을 못 넣는데. 그 얘기란 말이에요.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녀와요. 정말 좋았어요. 그러면 그 여행 다녀온 좋은 기억을 기록할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본질은 여러분들 머릿속 가슴속에 있는 거죠. 아, 갔더니 바다가 이뻤어. 뭐 음식이 맛있었어. 뭐 이쁜 여성이 있었어. 뭐 좋은 친구랑 추억이 있었어. 이런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머리나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잊지 않게 기록하는 도구가 있듯이 이거라고요. 부기라고요. 회계가 머리고 가슴이라면 부기는 기록하는 뭐 일기장이나 이런 걸 한 거예요. 메모장 같은 거. 이해하시죠? 근데 이건 있죠. 그렇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기 쉽지만 기록한 것들은 남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부기란 장부에 쓰는 것이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여쭤볼까요? 부기는 장부를 기록하는 거란 뜻인데요.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이 장부를 쓰기 시작했을까요? 어떤 장부에다 뭘 기록하는 걸 인류는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을까요? 인류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뭐 시험과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가볍게 회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장부를 어디서 썼을까요? 물어보면 대부분
종이가 발명된 이유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종이가 없다고 기록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양가죽에다 기록도 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 대나무도 기록을 했었고 그 종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있었단 말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진보적인 학자들은 부기의 기원을 구석기부터 보고 있어요. 아주 먼 시대부터. 그때도 어떤 방식으로인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지금처럼 뭐 차대변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산에 가서 사과를 10개 땄어요. 그럼 누가 집어갈지도 모르니까 그 표시하는 뭐 표가 있겠죠. 뭐 돌멩이 조그만 거 10개 놓든가 나뭇가지를 뭐 이렇게 해놓는다든가 아니 뭐 금을 거는다든가 그 당시에 방법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바닷가 가서 힘들게 고기를 3마리 잡아왔어요. 누가 집어간다니까. 그걸 표시하는 양식이 있었을 것이다. 뭐 금을 긋든 돌을 모아놓든. 그때도 일단은 원시적인 부기를 봐요. 구석기 때부터 계속 기록을 해왔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써야 되는 부기가 2가지가 있어요. 기록 방법 따라서 단식부기, 복식부기를 하는데요. 단식부기는 아시죠? 탁구 칠 때 단식이라는 얘기는 혼자 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단식부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시는 가계부, 용돈기 입장, 차계부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0만 원 들어온 거 플러스 100만 원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교통비 20만 원 나가는 거는 빼고 다시 여기서요. 또 들어온 거는 별로 없죠. 또 밥 먹은 거 10만 원 빼고 뭐 옷 산 거 뭐 10만 원 빼고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하는 가계부와 차계부, 용돈기 입장 같이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단식부기를 합니다. 한 줄, 거래 하나에 한쪽만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는 게고요. 그럼 이 단식부기는 어떤 장점, 어떤 문제가 있죠? 이건 일정한 원리 원칙이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말이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원칙으로 하기 좀 곤란하죠. 또 이거는 단순한 현금과 재화만 기록이 돼요. 현금 들어오고 현금 나가고. 그렇죠? 이 상태로는 손익과 재무 상태를 파악은 불가능하다고요. 손해인지 이긴지 어떻게 알아요? 이 상태에서. 모르죠. 또 이건 불완전한 기장법이에요. 편리하긴 하지만 불완전한 기장법이에요. 또 자기 검증이 뭐죠? 스스로 틀렸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어려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가계부 쓰다가 분명히 장부상으로는 30만 원 남아있어야 되는데 실제 주머니에는 20만 원밖에 없는 경우 있죠. 흔히 있잖아요. 그건 몰라요. 다시 역산을 해보기 전에 몰라요. 단식부기는. 검증 기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단식부기는 작은 기업에서만 적용을 합니다. 근데 복식부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식부기는. 100만 원을 받았다. 보세요. 복식부기는 하나의 사건을 둘로 나눠 쓰는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장사를 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100만 원 현금이라고 치면 현금은 나한테 들어온 거.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했어요. 100만 원. 현금은 자산이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현금이 들어온 이유를 찾는 거예요. 물건을 팔았죠. 그럼 만약에 상품을 팔았다. 상품은 자산인데 나중에 할 거예요. 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 쓴단 말이에요. 하나의 사건을 양쪽 쓴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럼 현금 주고 뭘 샀어요. 비품을 샀어요.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은 자산이거든요. 현금을 줬다는 얘기는 자산이 감소했죠. 자산이 감소한 거 차변에 쓴다, 대변에 쓴다. 대변에 쓴다. 뭐 2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돈을 줬으니까 들어온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컴퓨터 20만 원이 너무 싼데요. 근데 우리 컴퓨터는 계정을 안 쓰고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집에다가 딱 갖춰놓고 쓰는 것들, 갖춰놓고 쓰는 모든 물품들, 책상, 의자, 컴퓨터, 에어컨 이런 것들 이미 갖춰놓고 쓰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품이랍니다. 비자가 갖출 비자거든요. 그럼 비품도 내 재산이니까 자산이잖아요. 사왔다는 얘기는 자산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차변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쫙 쓴단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언제나 대차는 일치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 개 분계를 다 쓴 이 거래하는 상태에서 차변을 다 더하고 대변을 다 더하면 이건 일치할 것이다. 그잖아요. 하나하나가 차대변이 일치하면 그 금액을 다 더한 합계 금액도 일치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금액이 틀리다.
어딘가 틀렸구나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자기검증 기능이에요. 이해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대차 평균의 원리. 대변과 차변은 언제나 일치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무조건. 모든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할 수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다 다루니까. 단식부기는 현금만 다뤘죠. 복식부기는요. 손익과 손해인지 이익인지, 손익은 손해인지 이익인지예요. 손익과 재무상태 파악이 가능합니다. 재무상태 뭐가지 판단한다? 자산, 부채, 자본까지 파악하고 손익은 수익과 비용까지 판단을 해요. 복식부기 완전한 기장법으로 기장한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복식부기를 언제 처음 썼는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 복식부기가 확실하게 입증된 거는 1453년 파치올리라는 이탈리아의 스승이 쓴 책에 복식부기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어요. 베니스의 부를 축적한 상인들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재산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때 기록은 나와 있지만 그 전부터 쓰고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추측하기에는 한 11세기쯤 십자군 전쟁 때 전쟁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나 군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지만 장사꾼들은 돈을 벌어요. 왜? 군수물자를 파니까.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그 항구인 베니스 상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때 돈이 많이 불어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록 방법을 찾게 되었다. 아마 그때부터 복식부기 썼을 거라는 추측이 현재로서는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추측하기는 11세기부터. 하지만 문헌상에 정확히 표현된 거는 1494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복식부기는 절대 단순하게 보실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복식부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앞에 물증이 없는 건 빼고 물증이 있는 것만 해도 1494년이잖아요. 그죠? 16세기잖아요. 지금이 몇 세기죠? 지금이 21세기죠. 그러면 장장 5세기 500년 대략 한 560년 되던데 560년 동안을 하나의 기록 방법이 전 세계가 써오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뭔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 이상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아주 뛰어난 기록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쓰잖아요. 여기 이런 말 나오죠. 단식부기는 소규모 기업, 복식부기는 대규모 기업이라면서요. 실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7,500만 원. 그 다음에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농업, 임업 같은 경우는 3억. 이 금액을 매출액으로 해서요. 7,500, 1억 5천, 3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을 넘어가는 모든 기업은 다 복식부기를 써야 돼요. 복식부기를 쓰지 않으면 기장불성실 가산세라는 세금을 맞게 됩니다. 벌금이에요, 일종의. 물론 세금입니다만 세금을 맞게 돼요. 반면에 소규모 업체에서 그 금액 이하는 복식부기 안 써도 되거든요. 작으니까. 그 규모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제가 말한 7,500, 1억, 1억 5천, 3억이 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매출액. 매출액이 7,500이면 굉장히 작은 거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매출액이 1억 7,500이면 보통 서비스업이니까 음식점도 다 거기 들어가잖아요. 7,500이라는 얘기 매출액이 한 달에 한 620? 아니 650 되나요? 한 650 정도? 한 630이나 650 정도 돼요. 630, 40대요. 한 달에 650 번다 깔끔하게 보세요. 650 벌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뭔가 운영한다는 얘기는 점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직원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각종 공과금도 있었죠. 최소한 자기 인건비는 빠져야죠. 650이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웬만한 분식점도 내가 볼 때 650은 넘깁니다. 월 매출. 그렇지 않겠어요? 계산해보세요. 650이면 만약에 우리는 숫자 간단하게 볼 거니까 간단하게 하루에 얼마 팔아야 된다? 20만 원. 20만 원. 28원 말씀 600이잖아요. 326 대략. 그럼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분식점 생각해보세요. 그 분식점에서 하루 종일 20만 원 못 팔 것 같아요? 판다고요. 충분히 판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웬만한 사업체들은 모두 복식 쓴단 말이에요. 크든 작든. 길거리에 노점쯤이나 빼면, 노점 정도를 빼면 어쨌거나 점포를 얻어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복식부기 써야 돼요. 분식점이든 뭐든 아이스크림점이든 뭐든 다. 단 노점 정도는 안 되겠죠. 노점 정도는. 어쨌건 점포직이라는 건 분식점에서 음식점에서 작든 크든 대부분 쓴다고 보시면 돼요. 즉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의 기록 방법을 전 세계가 대략 600년 가까이를 반드시 써온 기록 방법이다. 글쎄요, 역사 이래 이런 게 얼마나 될까요, 과연? 어떤 하나가 이렇게 꾸준히 이어온 게 얼마나 될까요? 그만큼 복식부기는 전 세계에 쓰고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아주 뛰어난 기록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유명한 작가인 괴테가 그런 말을 했어요. 복식부기는 인류가 발명한 위대한 발명품이며 부를 축적하는 자는 모두 복식부기를 기록하는 것이 좋다. 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나라 말로 했으니까 제가 정확한 해석은 모르겠습니다만 해설은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하튼 그렇다면 복식부기는 그만큼 중요하다. 만약에 작은 기업은 복식부기 안 써도 돼요. 7,500 이하, 1억 5천 이하, 3억 이하 안 써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복식부기 쓰면 세금을 깎아줘요. 기장세액공제. 그러니까 국가에서 강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식부기보다는 복식부기가 우월하니까.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복식부기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해하시죠? 자, 영리 유무에 따른 분류. 영리 비영리 부기. 영리 비영리가 뭐죠? 똑똑한 부기, 안 똑똑한 부기예요? 영리하다, 안 영리하다? 그 얘기 아니고요. 영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영리라 하고요. 비영리는 이익 추구 말고 다른 목적 있는 것을 비영리라 합니다. 그래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업들은 다 영리법인이죠. 그러면 어떤 게 비영리법일까요? 종교단체, 공익단체 이런 것들은 비영리. 써놨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식부기를 잠깐 봤죠? 잠깐 봤죠? 복식부기는 일단 여기서 정리라고 할까요? 여기서? 아예 정리라고 할까요? 아까 했던 건데 복식부기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그걸 나중에 한참 뒤에 수도승이 내용을 보고 정리한 것뿐이죠. 그러면 복식부기를 잠깐만 정리하면 복식부기는 하나의 사건을 양쪽으로 쓰는 거라면서요. 어떻게 쓰는 건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 실제 팩트하고 추측을 플러스시킨 거예요. 저는 회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를 설명하더라도 여러분들 정확한 설명을 해야 돼요. 없는 걸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있는 거 없다고 해도 안 됩니다. 있는 건 있다고 얘기를 할 거고 추측은 추측이라고 얘기할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복식부기의 아주 오래전 기록들을 보면 이렇게 썼어요. 등호를 썼다고요. 그래서 자산을 차변에 썼고 부채와 자본을 대변에 썼어요. 왜 차변에다가 자산을 썼고 차변이죠. 수학에서는 좌변이라 하지만 여기는 차변이라고 대변이라고 하죠.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왜 자산을 차변에 쓰고 부채와 자본을 대변에 썼는지는 모릅니다. 말씀드렸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래서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원시 자료들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는 팩트고요. 추측은 이렇단 말이에요. 추측은. 이거 제가 추측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추측을 해보니까 이래요. 처음에 복식부기 이렇게 썼어요. 근데 만든 사람 생각해보니까 요 등호는 수학의 기호잖아요. 물론 수학의 기호를 써도 되지만 수학은 수천 년 내려왔으니까 기호가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거 써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수학이 아니라 돈을 기록하는 방법이니까 뭔가 등호와는 좀 다르고 싶었던 거겠죠. 이거 추측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추측이라고. 그러니까 등호를 쓰다가 요걸 살짝 비틀어버린 거예요. 요 부분은 추측. 이것은 팩트, 이건 추측. 그래서 살짝 기울여 쓴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 세 가지는 팩트예요. 변하는 과정을 모르는 거지. 문제는 이거죠. 여기서 또 추측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수학에 이 기호가 있죠.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 기호가 있어요. 수학적 기호를 안 쓰려고 피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독특한 분야니까. 이걸 피해서 왔더니 이것도 알고 보니까 수학의 기호가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을 한 거죠.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되겠구나. 하나는 세우고 하나는 눕히고. 물론 추측.
만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됐어요. 결국 뭐죠? 이게 추측이 맞고 안 맞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야기 여러분 추측을 포함을 시킨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이다. 등호와 티계정은 같다. 등호와 티계정은 같다란 말이에요. 등호가 어떤 뜻이 있죠? 양쪽이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차대변은 같아야 하고 언제나 같아야 하고 등호니까. 또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전 시간에 자산에 있는 것이 차변에 있는 것이 대변으로 가게 되면 부호가 바뀌죠. 아니 여긴 등호니까 좌변에 있는 게 우변으로 가면 부호가 바뀌죠.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또 대변에 있는 부호 바뀌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바뀌잖아요. 똑같다고요. 자산이 차변이 증가하는데 자기 자리니까 감소하면 대변으로 가는 거고 부채나 자본이 자기 자리가 대변인데 감소하면 차변으로 가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전 시간에. 됐죠?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T계정, 요 T계정이나 우리가 분기할 때는 간략하게 요거 가운데만 표시하거든요. 요거는 모두 다 차변, 대변은 일치해야 한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선 하나 긋고 차변, 대변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T계정이나 요거는 등호에서 나온 거니까 언제나 차대변은 일치한다가 첫 번째 법칙. 언제나 차대변은 일치한다. 안 맞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게 등호와 똑같은 기호니까 수학적으로는 등호, 회계학적으로는 T계정이니까 자기 자리에서 플러스, 반대편에 마이너스 시키려면 반대편 넘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할 수 있죠. 이게 복식북이에요. 할 수 있죠.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는 간단한 내용을 볼게요. 회계를 정리할 때 회계 단위라는 말이 있고요. 회계 연도라는 말이 있는데 상대로 이게 더 중요하죠. 연도가. 회계 단위는 뭐냐면 회계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어느 범위까지. 장소, 그러니까 공간적 범위. 예를 들어서 우리 본점만 하고 지점을 따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본점과 지점을 묶어서 할 것이냐. 판매장만 할 것이냐. 판매랑 공장을 묶어서 할 것이냐. 이렇게 공간적 범위를 우리는 회계 단위라고 해요. 가장 많은 게 뭐죠? 기업. 요즘은 많이 묶어서 합니다. 여하튼 본점 있고 지점 있으면 묶어서 하는 게 대세예요. 이게 회계의 범위. 이건 어렵지 않죠. 회진력 있고요. 회계의 연도. 회계 연도는 다른 말로 회계 기간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회계 기간을 줄여서 우리가 회기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회계. 이거 들어보셨죠? 학교도 쓰고 모임도 쓰고 많이 쓰는 게 회계잖아요. 회계. 돈 계산하는 기간. 회계 기간. 그래서 회계 연도와 회계는 같은 말입니다. 보세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설정되는 기간적 범위. 기간. 보통 1년이 기준이지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 결정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1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1년은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기준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명시가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인가요? 법조문은 정확히 인식해야 되는데요. 회계 기간은 1년으로 한다와 회계 기간은 1년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이죠. 회계 기간은 1년이라면 무조건 1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1년만 넘지 않으면 3개월도 가능하고 6개월도 가능하고 9개월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한 달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1년 안 넘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6개월 법인이나 9개월 법인이 있기는 해요.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대부분이 1년짜리 법인이에요. 대략. 그리고 특히나 대부분의 법인이 12월 법인이에요. 12월 달에 결산 보는 법인을 12월 법인이라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 법인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법인들이 뭐 기업이야 많지만 법인이 한 45만 개 정도 돼요. 법인이.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한 500만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회계연도를 잡을 때 거의 통계를 보면 98%가 1년 법인 중에 12월 법인이에요. 그럼 그 중에 나머지 2%만 6개월 법인이거나 9개월 법인이거나 또는 1년 법인인데 3월 법인, 6월 법인, 9월 법인이거나 예외적인 거 2%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98%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냥 편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회계 기간으로 보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란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할 수 있죠? 됐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해볼게요. 자, 회계 연도. 다른 말로는 회계 기간.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요. 요 회계기간을 당의 회계기간, 줄임말이죠. 요 한 글자를 한 글자씩 딴 게 이게 바로 당기예요. 당기. 그래서 당의 회계기간은 우리가 단기란 말 씁니다. 단기란 말 많이 쓰죠. 단기. 그러면 당의 회계기간은 전의 회계기간은 여긴 전자로 바뀌는 거죠. 요것만. 전의 회계기간. 전기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올해 다음 회계기간. 무슨 어떤 학생이 후기요 그러던데. 전기 후기라고 하던데. 여하튼 뭐 재밌었어요. 전기라고 하고요. 전을. 나중에 우리가 후기라는 용어를 안 쓰고 차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차기. 그래서 현재를 단기, 전해를 전기, 다음을 차기라 불러요. 이 전해는 전전기, 차차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다음은요. 회계연도 중에 회계를 시작하는 때를 1월 1일을 기초라 하고 회계기간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회계기간의 처음, 시작이라는 뜻이고요. 12월 31일을 기말이라 합니다. 회계기간의 끝이라는 뜻이죠. 끝말자니까. 그래서 회계기간의 시작, 회계기간의 끝.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 중간을 모두 회계기간 중이라 해서 기중이라고 요걸 써요. 기중. 그래서 1월 1일을 기초, 12월 31일을 기말, 그 사이를 다 기중이라 부른다. 요걸 많이 쓸 거예요. 뭐 기중거래 어쩌고 쓸 거예요. 이런 용어 구분하셔야 되고. 이건 뭐 안 해도 알죠.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0일을 하반기라 부르고 4개를 자르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분기 이렇게 배운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회계 단위와 회계 기간까지 봤어요. 됐죠? 됐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봤지만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비해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배웠던 5대 계정의 정상 잔액자리 그리고 자료 증가하고 반대로 감소한다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복식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죠? 논리는 똑같아요. 복식부에서는 T 계정은 등호에서 나왔다. 언제나 대차변을 일치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변이 바뀌면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뀐다. 됐습니다. 요 정도야 뭐 기본이고요. 자, 되셨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기본 개념에 대한 이 문제를 풀 거예요.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개념을 잡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